안녕하세요. 고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두 번째 주제로 통일신라의 동요와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학습 목표는요, 신라 말기 사회가 아주 어지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사회적 동요 양상을 각 계층의 동향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라사회의 주요 계층들 있죠. 진골귀족, 육두품, 농민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신라 말기 사회를 알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로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성립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자, 신라 말기 동요와 새로운 세력의 등장,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기, 특히 이 해공왕 이후가 되게 되면 진골 귀족들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앞서 얘기했듯이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는 그래도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이 되면서 왕위 계승에서 이의를 달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해공왕이 피살당하면서 이제 내물왕의 후손인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다른 진골 귀족들도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왕이 쟁탈전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진골 귀족들이 중앙에서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전개하게 되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겠지. 이 틈을 타서 이 지방 세력들까지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장보고가 있죠. 이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앉히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암살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지방 세력가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호족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호족이라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는 주요 계층이 되기 때문에 이 호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호족은요, 어떤 사람들이 호족이 되었냐면 원래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호족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중앙의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시킨 경우, 또는 장보고라든가 왕건처럼 어떤 무력 세력, 무력을 지닌 집단들이 이제 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호족들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근거지에서 성을 쌓은 다음에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면서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중앙정부의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반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한편 우리 그 육두품 세력 있었죠. 이 육두품들은 원래 그 통일 이후에는 주로 왕권과 결탁을 해서 나름대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했던 그러한 계층들이었죠. 그런데 신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 귀족들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육두품들은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육두품들은요, 모든 권력을 진골들만이 독점하게 되는 이러한 골품제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겠지. 모든 권력이 진골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골들은 이런 육두품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당연히 육두품들은 더 이상 이제 신라 사회에서 희망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육두품들은 신라 사회를 뒤엎으려고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지방의 호족 세력과 육두품 세력이 결탁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시기 매우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죠. 특히 중앙에서 진골들이 왕위 쟁탈전을 전개하면서 중앙 정치는 아주 불란해졌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많았죠. 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던 시기는 바로 진성여왕 때인데요. 이때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가 지정은 매우 궁핍해졌죠. 게다가 이 진성여왕 거의
신라에는 여왕이 모두 3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과 진성여왕이 있는데,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뭐 나름대로 잘했지만 이 진성여왕은 정치는 하지 않고 허구한 매일매일 이제 술판을 벌이면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사치와 향락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바닥나게 되겠지. 자, 그런데 세금은 거치지 않으니까 바로 이 관리들을 파견해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농민 부담은 커졌는데, 또 정부가 앞장서서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니까 이 농민들이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뭐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상도 유행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은 불교의 종파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뭘 추구하는 것이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기존의 교종에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이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불교 경전을 강조를 했고, 이러한 교종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으로서 진골 귀족과 결탁하고 있었죠. 이에 반해서 선종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경전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마치 석가모니처럼 정신 수양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종 세력과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선종들은 주로 호족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방에 선종 사찰을 건립하면서 선종을 더욱더 확산시켜 나갑니다. 또 이러한 선종 사찰은 당연히 지방 문화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또한 이 시기에는 풍수지리설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지형을 살펴서 산의 형세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지형을 살펴서 이쪽은 명당이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도읍을 정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혹은 묘를 쓰게 되면 그 가문이 번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문지리적인 학설을 우리 풍수지리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명당이고 도읍이 될 만하다, 이런 사상이 퍼져나간다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호족들은 당연히 이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호족들에 의해서 이 풍수지리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신라 말기에는요, 호족 세력과 육두품 세력과 또 선종 세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 신라 말기의 상황 여러가지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진골 귀족들의 동향, 육두품들의 동향, 선종 승려들의 동향, 농민들의 동향,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신라 말기에 어떤 사회적 동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지방 세력 중에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나중에 나라까지 건국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되겠죠. 견훤은 오늘날 전주인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을 하게 됩니다. 후백제를 세우게 된다는 얘기죠. 서기 9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잘 보시고요. 후백제. 자, 그 다음에 901년에는 궁예가, 바로 이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하죠. 이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후고구려는 신라와 후백제와 함께 후삼국시대를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발해의 멸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멸망하게 된 건 이제 중국이 5대 10국 시대의 혼란이
일게 되니까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거란이 다시 세력이 강화되면서 이 거란이 이제 발해까지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해는 결국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했다라는 거, 이걸 꼭 알아두도록 하고, 멸망 이후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이주하게 되면서 통합되더라라는 거,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신라 말기의 동요와 발해의 멸망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는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와 경제 및 대외 교류를 한꺼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